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인후암을 알아서 목소리가 좀 고약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르네상스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효령 선생이 여러 가지를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가한데 대부분의 의견이 이효령은 르네상스맨이다, 이런 게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내가 르네상스맨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죽은 새 천년이잖아요. 천년을 기독교에 있다가 헬레니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으로 천년을 있다가 돌아오는 그런 시대라서 대단히 즐거운 새 시대였죠. 근데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새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호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로. 그래서 헬레니즘으로 돌아가는, 헤브라이즘에서 헬레니즘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모든 걸 뒤집어 엎어야 돼. 모든 걸 뒤집어 엎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구호가 뭐냐면은 원하는 대로 행하라 하는 게 있어. 이건 라블레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라블레라는 작가가 가르간추아와 빵따구리엘이라는 소설을 딱 한 권만 썼는데, 그 소설에 이 사람이 뭐라냐면은 어떻게 사는 게 옳으냐 하는 걸 알려고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야. 다 돌아다니고 오니까 마지막에 간 사원에 여기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인 말이냐면은 기독교는 복종의 종교죠. 그래서 우리 막내가 성당에 처음 가봤는데, 엄마 저기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 죄로소이다, 내 죄로소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 그 무슨 뜻이냐, 왜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모두들 와서 내 죄로소이다 하고 있는가. 근데 기독교는 그거거든요. 잘못은 다 내 죄고 궁혈이 여기 있어서 키리에 엘레이종이라고 하는데, 키리에 엘레이종이라는 거는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신 뜻대로 하는 생활을 천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기서 개인이라는 문제가 생겨나. 그래서 개인이 문제가 돼. 개인이 존중돼. 그래서 여기 오면은 자기 의견이 존중되니까, 그럼 자기 의견이 존중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 나라라는 개념이 또 생겨나고 계서, 그래서 유럽이 쭉 많은 나라인데 이태리 같은 나라가, 거기에 나라가 수십 개가 있어. 근데 그 나라들이 다 이제부터는 우리말을 쓰자, 라틴말을 쓰지 말고, 공용어가 라틴어인데 이제부터 라틴어 쓰지 말고 우리말을 쓰자. 그래서 문학에서는 르네상스가 우리말 쓰기 운동, 그거를 로마너라고 그래요. 근데 라틴어가 이제 있고 로마너가 있고, 그러면 소설은 로마너로 쓴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있는 거죠. 로맨스라는 게 그때 생겨나. 소설이라는 장르가 이때 처음 생겨나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단테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쭉 쓰는데, 신곡이 제목이 거룩한 디바인 코미디죠. 그러니까 디바인 코미디. 왜 코미디냐 하면은 해피엔딩이면 코미디인 거예요. 비기닝보다 엔딩이 올라가 있으면 상태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상태가 나으면은 그게 코미디예요. 플롯 타입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곡은 어떠냐면 지옥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옥을 통해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미디아예요, 제목이. 근데 그걸 단테가 뭘로 썼냐 하면은 자기 동네 말로. 로마하고 또 말이 달라요. 각 지방마다 말이 달라. 내 지방 말을 쓰자.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쓰는 거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논문을 쓸 때는 라틴어를 쓰고 소설을 쓸 때는 신곡은 자기 지방 말로. 그러면 언문일치가 되죠. 언문의 말과 여지껏은 토스카나 말을 쓰는 사람이 라틴어로 글을 썼는데 지금은 글까지도 자기 말을 쓰는 거. 그래서 단테가 쓴 그 토스카나 지방어가 오늘날의 이태리어가 돼요. 그래서 이태리어 생겨나고 독일어 생겨나고 왜 이렇게 갈라지고 말이 많아지냐 하면은 개별성 존중이기 때문에 개인을 존중해 지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니까 자기 말 쓰고 싶어지고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의 하나의 특징이어서 어느 면에서는 아주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저 화약을 발견하잖아요. 화약을 발견하는데 중세성이라는 게 전부 산꼭대기에다 짓거든요. 산꼭대기에다 짓고 물로 이렇게 해자를 만드는데 일본에 가면 마루노우치라는 데가 있죠. 시내 한복판에. 그 마루노우치라는 게 뭐냐 제일 안에 동그라미 아니라는 뜻이야. 제일 안에. 여기에 5개의 해자가 있으면 마지막 해자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해자에다가는 다리를 전부 안에서 이렇게 걷어들인 다리를 놔. 저기 쳐들어온 다리를 다 없애버려. 그랬는데 폭탄이 나오니까 대포가 나오니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져. 그래서 봉건주의가 무너져요. 그 프랑스 18세기 지은 성들 가보면은 전부 담이 났거든요. 왜냐면 대포를 쏴야 되니까 높으면 안 돼. 근데 그전엔 담으로 이걸 막았는데 봉건주의가 그래서 없어지죠. 뭘 없어지냐 하면은 과학 때문에 저 화약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 터키 쪽에 가보셨나 모르는데 그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은 삼중의 벽이 있어. 대문이 이렇게 이것과 이것과의 벽의 거리가 60m래. 그래서 900년 동안 아무도 못 쳐들어오던 성벽인데 대포를 쏴가지고 그걸 부시려고 그래요. 근데 대포로 이거 부시면 뒤에 또 있고 해서 못하니까 마지막에 저 꼭대기에서 배를 끌어내려가지고 하거든요. 이렇게 봉건주의가 성벽 문화가 성벽의 높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우리나라는 그런 성벽이 없는데 유럽의 성벽은 15m예요. 15m면 5층 높이거든요. 그런 성벽으로 막았는데 대포가 생김으로써 그 소용이 없어져. 그래서 봉건주의가 없어지고 이것도 과학이죠. 과학 때문에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문학은 어떻게 되냐면은 속어를 쓰면서 동시에 산문화가 돼가요. 왜 산문이 돼가냐면은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책이 나오니까 읽으면은 소리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전에 글들은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읽어주니까 음악성이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운도 필요하고 율도 필요하고 뭐 룰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운문은 몇 줄을 썼느냐가 공로가 돼. 호말을 말할 때 만 몇천 개다 뭐 이렇게 나와. 왜냐하면 운을 다 맞춰가면서 길게 쓴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읽는 리딩 할 수 있는 책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되면. 그래서 처음으로 소설이 나와. 에세이가 나와. 그 문학이 그 이전에 다 시였는데 처음으로 소설이 나오고 에세이가 나오고. 이래서 모든 면에서 왈칵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 뒤집어 엎는 새 시대. 그때에 뭘 흘러나가냐 하면은
새 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새 건물 짓고 새 그림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하러 가는 거죠. 그냥 섬을 발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대륙을 발견하러 가는 거야. 뭘 믿고 가냐 하면 나침반을 믿고. 그러니까 군데군데가 다 변혁의 요인의 기본 요소는 뭐냐면은 과학이야. 그래서 과학 시대에 중세를 뒤집어 본 가장 큰 요소는 이제 과학이 되겠죠마도. 근데 이 세 사람들은 모든 걸 새 걸 하려고 드는 사람들, 그 신기탐구라는 게 있어, 불란서에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 새 것 찾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어제 그림과 오늘 그림이 달라. 내가 마티스 걸 보니까 이거는 색깔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 이래서 그 화가들이 인정받을 때까지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런데 그 고생하면서 새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오늘날까지 수세기 동안을 계속 새 것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것 찾기를 하는 게 르네상스의 하나의 특징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다빈치처럼 한 가지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다수 전공 시대야. 복수라는 건 두 개잖아요. 두 개만 하는데 두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공하고 부전공 이렇게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야. 다 전공이야, 다 전공. 그래서 모든 걸 다 하고 싶은데 다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르네상스 사람들의 특징이라 안 하는 짓이 없어. 다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죽어가면서 그걸 그려요. 여기서 막 아주 떨어지니까 얼굴에. 그래서 죽어가면서 그 넓은 공간을 다 하는데 최고로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까지 내가 올라가 보겠다. 근데 여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또 올라가, 딴 것도 올라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전공을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르네상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전문적으로 한다. 제2전공, 제3전공이 아니야. 다 톱클래스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로서도 최고, 또 조각가로서도 최고, 또 다빈치일 거예요 아마. 불란서에 가보면 이가 불란서에 성에 와서 죽어요. 건축 지도자야. 거기 와서는 불란서식 건물 짓는 걸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와 있다가 불란서에서 죽는다고. 건축 전문가지, 글을 쓰지, 그걸 다 최고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르네상스맨이에요. 그걸 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부전공이 아니라, 제2전공, 제3전공이 아니라 다 전문가로 하는 거야. 톱으로. 뭐든지 톱이 돼야 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능력에 제일 꼭대기까지 도전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인간을 여지껏 이렇게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 시대에서부터 처음으로 인본주의 시대에 와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하는데 제일 잘하는 인간들, 뭐든지 잘하는 인간들, 요게 르네상스면이야. 뭐든 다 잘하고 싶어. 나중에 도덕질까지 해요. 도덕일기도 쓰고 나쁜 짓도 해도 그것도 잘해야 돼. 그래서 뭐를 해도 잘하는 사람, 잘하고 싶은 사람, 자기들이 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뭐든지 내가 최고로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르네상스맨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불란서에서는 그냥 르네상스가 탄생이거든요. 그래서 탄생일, 생일 그러면 다트 드 르네상스 그러는데 데이트 오브 르네상스야. 그게 일상으로 쓰이는 탄생이라는 뜻이니까 르네상스니까 옛날의 그리스를 다시 돌이켜가지고 인본주의 사회를 만드는
그 일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2세기가 걸리는 거예요. 이웃 나라로 가는데 이태리 사람들 데려다가 까말한 것처럼 다빈치를 데려다 건축도 시키고 실내 장식도 시키고, 왜냐면 그 선생이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그러면 이태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시작해놓고 간도요. 이태리는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산이기 때문에 그 전통이 너무 강해가지고 안타에 이게 일어나요. 르네상스가.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종교도 새 종교를 했다가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그게 이태리하고 스페인하고 여기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재판 다 좀 격하게 하고 이런 대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던 것들이 딴 나라에 가서 정착하려면 2세기가 걸려요. 옆 나라에 가려면. 그러면서 변질이 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거는 르네상스 플러스 그 다음 세상, 바로크와 르네상스가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이쁜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크는 너무 장식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고장식성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이렇게 뾰족하던 지붕이 평탄해져 가면서 르네상스가 보급이 돼. 그래서 다양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하면은 3가지 특징. 새거 만들기. 그 다음에 2번째는 여러 가지 다전공 시대. 그 다음에는 다양성. 요 3가지인데, 그러면 왜 이 요령실을 사람들이 르네상스맨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는 새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새걸 좋아하는 걸 네오필리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새 작가가 나오면은 새 세기가 열리고 작가마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날까지 온 거죠. 그래서 새거 찾기에 미쳐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죠. 유교는 미메시스예요. 이거는 새거 찾기가 아니고 모방하기. 예던 길 앞에 있네 하는 시조가 있죠. 고인도 나를 못 받고 나도 고인을 못 받고 서로 못 받는데, 고인은 못 봐도 예던 길 앞에 있네 이런 시조 있죠. 예던 길 앞에, 예단은 가다예요. 고에 예던 길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이하리. 이게 유교야. 남들이 해놓은, 어른들이 해놓은, 고인들이 해놓은 거를 그대로 따라서 모방해 사는 거. 그게 유교의 원리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고전주의의 원리가 될 거예요. 그게 고전주의의 원리가 돼서 그쪽은 네오필리아가 안 돼. 그러니까 한국의 풍토에는 네오필리아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데, 내가 경기원에 나왔는데 우리 졸업생들이 만나보니까 눈에 띄게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일본도 가면은 아이를 기를 때 눈에 띄게 입히지 말아라 라는 룰이 있어. 그게 고전주의 룰이에요. 남에게 눈에 띄게 하지 말아라. 보편성 존중이 좋으니까 남과 같이 해라. 되도록이면 남과 같이 하고 옷을 가지고 눈에 띄게 하지 말아라. 근데 못 부리는 사람들은 다이애나는 무슨 짓 해? 시어머니가 목걸이를 훅 깎아줘다가 여기다가 뒤집었어. 여기다가 티아라 대신에 진주 목걸이 싹 하고, 혹은 또 그러면은 새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하던 대로, 예던 대로 안 가면, 가던 대로 안 가면 새게 생겨나. 그래서 그 새거에 대한 감각, 이게 우리가 적은 편이에요. 우리가 보편성 존중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중용 존중이고. 알렉산더가 왜 망했느냐 하니까, 내가 요즘 오디오북 보는데 거기에서 알렉산더가 왜 망했느냐, 중용을 안 해서 망했다 그러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기껏 중용을 가르쳐 놓으니까
얘가 말을 안 듣고 중용을 안 한 거야. 감당을 못해서 폭발하고 말죠. 자기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중용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개별성을 좋아하는 사람, 파티큘라리티지. 파티큘라한 거, 남이 안 가진 거. 그래서 못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남이 안 가진 짓을 하려고, 남이 머리 기를 때는 자르고 자를 때는 이러고 하는데, 옛날 머리는 여기를 가르마를 하잖아요. 요 가르마가 개화기에 여기까지 오려면 한 20년 걸려. 가르마가 가운데서 옆으로 요만큼만 오려면 20년 걸려. 그렇게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는 문화거든요. 그 변화를 싫어하는 문화 속에서 이 사람은 자꾸 새 걸 좋아하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도, 예를 들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하는 제목이 있죠. 그걸 본래가 청탁을 받은 저 제목은 뭐냐면은 풍토예요. 한국 풍토에 대하여 얘기해라. 그러는데 풍토를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읽어. 왜냐하면 우리말이니까. 이제 외래하고 오리진이 외국인 낱말하고 우리 토착 오고 이렇게 있으면 흙 속에 저나 바람 속에는 다 우리말이니까. 그래서 두 자에서 열배자로 눌려놓고 숫자를, 그 다음에는 외래어에서 토착어. 근데 외래어는 감각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학용어는 외래어를 쓰면 안 좋아요. 저 감각에 와 닿으려, 감동을 받으려면은 토착어라 해야 돼. 왜냐면 그거는 외래어는 이리로 들어가니까 이리로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데, 이효령 씨가 언어혁명을 일으켜 놓은 게 그거예요. 제목을.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서 이효령 선생 그 교수로서의 이효령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뭐를 해놨냐면은 평론하고 논문지만 책을 골라가지고 다루 디스플레이를 해놨어. 근데 수십 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논문을 쓴 일이 없다, 학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목을 그 속에 이런 식으로 써놨어. 이 사람은 이거 수필인가 보다 이러고 읽지 않고, 나였으니 이 사람은 60년부터 이효령은 평론을 쓴 일이 없다, 이런 발언도 한다고. 내가 이번에 이 전시를 하면서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원인을 살펴보니까 평론에다 토착어를 썼다는 거. 그래서 이효령의 공로를 이병주 선생님은 뭐로 하냐면은 평론을 읽게 만든 사람이다 그래. 이효령은 풍토론을 사람들이 읽게 만들었다. 평론은 안 읽는 거야. 무슨 논 해놓으면은 그 논자가 들어가고 후트노트가 잔뜩 달려있고 그러면은 안 읽는 건데, 이효령은 평론을 읽게 만들었다. 어려운 걸 쉽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도착어로 풀었었다는 거. 긴 제목, 두 자밖에 안 되는 제목이죠. 근데 편집부에서 풍토에 대해서 달라, 한국 풍토에 대해서 달라. 근데 그 책이 만약 풍토 그런 거 나왔으면 안 읽죠. 그 책이 만약 경향신문에 풍토 그러고 연재되면 그 연재가 안 읽혀요. 이 연재는 매일 그냥 신문 부수가 막 늘어나게 독자가 늘어나는 건데, 흙 속에 저 바람 속에가 나올 때. 근데 그걸 만약에 풍토 연구 그러면 전문가 몇 사람이 읽고 나머지 사람은 안 읽게 돼. 이가 이래서 빌미를 줬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했고, 두 번째로는 제목은 어렵게 써야 되는 건데 한문어로. 왜냐면 그게 한문은 외래어니까
외래어가 개념적인 이런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그걸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지금 전시해 놓은 그 책들은 전부 시 다시 읽기라든가 영성으로 찾아가는 소설 읽기라든가 이렇게 나와 제목이. 근데 내용은 굉장히 예쁜 거예요. 아주 좋아. 아주 좋은데 그게 논문집인지 평론집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읽은 사람이 이 사람이 에세이밖에 안 썼구나 이러고 마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은 논문을 안 썼다, 평론을 안 썼다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정신병자가 아니라면은 쓴 걸 왜 안 썼다고 하겠어? 누가 따지고 나면 자기가 혼났는데. 그런데 이 사람 자신이 제목이 평론스럽지 않으니까 안 읽은 거예요. 평론을 안 친 거예요. 이런 것들. 그게 언어적인 이게 혁명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령 쓴 거는 다 읽는다 하고 신문이 막 부스가 늘어나서 얼마나 늘어났냐면은 그 사장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4개월 동안 외국 여행을 시켜줬어. 그때 외국에 못 나갈 때예요. 못 나갈 때인데 신문사가 돈을 내갖고 보너스로 당신이 너무 부스를 많이 늘려줬으니까 우리가 스폰서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게 60년대예요. 그게 그러니까 64년 5년 그 무렵이야. 여령스가 겨우 30살 됐을 그런 때.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네오필리아에서 온다는 거. 모든 면에서 새롭다는 거. 누가 그래? 저 사람은 종이를 혼자 떠드는데 그 다음 날 가보면 같은 말을 하는 법이 없어. 그래서 또 가는 거야. 매일 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매일 뭔가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라앉을 틈이 없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거 안 좋아해. 그래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특징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 있죠. 보고 있으면 교수였다가 뭐 신문에 나온 10장짜리 단평을 쓰죠. 아티클을 쓰는 거예요. 아티클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걸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는 건데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깊이 있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 대학이라는 게 매스컴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매스컴 단평은 아티클은 청탁을 받아 쓰는 거니까 나오죠. 매번 자기 이름 광고 오는 거랑 마찬가지지. 아, 이게 원인 중에 하나였구나 그런 걸 내가 이번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왜 안 한다고 했을까? 보니까 그때부터는 신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에 논문을 실을 만한 잡지들이 없었어. 그러다가 60년대, 70년대가 되면은 70년대가 잡지가 막 나올 때거든요. 학수정 잡지에서 사상계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가 되면 평론을 실을 수 있는 지면이 생겨나. 그러면서 평론이 커져요.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인데 그거 있죠. 또 신문에 그 시작한 게 제일 처음에 데뷔한 게 이 양반은 데뷔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추천하는 사람들이 너무 몇 사람 안 돼가지고 똑같은 글이 자꾸 나온다. 그게 우상개파에서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한다 그랬는데 어떤 작가가 비판을 하는데 족보에도 없는 평론가가 그러고 썼어. 족보 만들어줄게. 그리고 그 다음 나선 것이 비유법 논고라는 이만한 거야.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 문학론 3회 연재하고 그렇게 데뷔를 해요. 그러면 아티클과 이 글은 다른 글이죠. 자기 같은 평론 안에서도 그 다음에는 한 권이 전체가 되는 논문들이 또 나오거든요. 이래서 같은 것 중에서도 장르가 너무너무 세분화가 돼.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짓이 없는데 나중에는 올림픽까지 하잖아요. 작년에 에디터로서의 여력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에디팅 하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일화가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가로쓰기로 바꿀 때 잡지 판형을 가로쓰기로 바꿀 때 가로쓰기로 하면은 두꺼워진대요.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책을 어떻게 묶었느냐면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묶어서 집게를 갖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펴지질 않아. 그런데 그러려면은 가로쓰기를 하려면 인쇄법도 달라야 되고 이저 글자패 이것도 달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어령 씨가 들어오더니 어느 날 넉자로 딱 이번 호는 무순형 메토 인쇄에 4가지를 딱 넣고 이번 호는 이거로 끝난다 그러고 나가버리더래. 그러니까 거기 저 직원이 뭐라고 그걸 썼냐면은 아이 저건 또 언제 배웠대? 어디 저건 또 어디 가서 배워왔대? 언제 배웠대? 최첨단 지식이니까 그걸 어디가 싹 배워갖고 와서 이번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직원이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네가 전문가인데 아 저건 또 어디가 배워왔나? 근데 나도 가끔 그래 저건 또 어디가 배워왔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여력시 보면서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올림픽 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굴렁쇠 소년이죠. 나는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세상에 거기 다 비워놓고 실패하면 어쩌려고 저렇게 얼마나 80%가 반대 80%가 올림픽 망치려고 저 사람이 와갖고 올림픽 망치려고 저런다. 아니 온 그 넓은 마당에 요만한 애 하나 내놓고 그게 올림픽에 제일 잘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그 양반을 어떻게든지 설득하지 그만두진 않아요. 근데 자기가 고집 부릴 때는 확실히 있는 데야. 확신이 있는 데는 실패를 안 해. 그게 뭐냐면 올림픽을 보려가 그 스타디움을 채우는 거잖아요. 올림픽 문법은 거기에 사람을 채우는 거거든요. 이효령 선생은 마이너스로 간 거야. 비우는 거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올림픽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돼 있는데 매스게임을 하는데 그 매스게임이 이효령 매스게임은 다 나 이거야 이거 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에요. 곡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해. 나선형으로 하니까 탁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탁탁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매스게임의 문법인데 그걸 다 깨뜨리고 나선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올림픽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한복 올림픽인데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한복 그 기다란 한복을 잔뜩 배치해놨어. 민족 정신을 알려준다고. 이 선생님을 4사람만 입고 아무도 못 입게 만들어놨어. 그 4사람은 제일 좋은 이거 화로 다 하는 거, 쪽들이 다 하는 거, 시상식 할 때 돕는 여자들 내면서 완벽한 한복으로 하고 그 한복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짓만 하는데 그거 황병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황병길 선생님 모시고 유엔 거기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이효령 선생님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무대가 캄캄한데 무대가 이렇게 동그랗게 빛이 나가지고 올라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하얀 명조옷을 입은 신선 같은 황병기가 혼자 나와가지고 딱 3분 만에 하고 확 들어가 버려.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한국전가 제일 긴 노래. 그것도 뭐 난리가 나서 그걸 한다고 하니까 나라 망치려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지루해서 어떻게 보냐 그러고 난리를 하는데 고장단의 극단화
그 사람 보고는 너는 네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길게 내라 그랬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그러냐면 임혜박 씨가 나와가지고 명조 어디 있고 그 귀신 나오게 생긴 기가 막힌 춤을 3번만 추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6대 신문이 다 전면으로 내줬어. 그거를 뭐라고 내줬냐면 사운드 오브 밀레니엄. 그 긴 소리가 사운드 오브 밀레니엄 혹은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이래가지고 미국 신문들이 난리가 났어. 그건 또 어디가 배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짓이 없어. 안 하는, 매일 바꾸다시피. 그게 르네상스 스타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엔 이제 교수로서의 여령. 그래서 제자들만 쓰게 했어. 욕도 쓰고, 부정적인 것도 쓰고, 또 이념이 맞지 않아가지고 나는 도저히 예술에서 형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여령의 말을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학생이 있어.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예술에서는 아트니까 아트라는 거는 아티피셜한 거죠. 사람이 만든 거. 자연이 만든 거. 루소는 사람이 안 만든 거. 사막이라든가 파도라든가 또는 이런 거. 안개라든가. 이거는 사람이 안 만든 걸 사랑하는 게 낭만주의야. 그러면은 사람이 만든 거, 그건 아트죠. 그러니까 아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형식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연구하는 방법이 꽃에서부터 뿌리로 들어가는 연구 방법이 있어. 작품에서부터 작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식주의적인 어프로치죠. 형식주의적인, 이여령 선생의 형식주의적인 어프로치예요. 그리고 분석 비평이고. 근데 유교는 어떠냐면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뭘 썼느냐가 중요해.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더 중요한 그러한 나라에서 혼자 나와가지고 자꾸 주제보다는 형식이 중요하다고 떠드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그러한 그 여러 면에서 하는데 뭐를 해도 A- 정도는 된다는 거. 그런데 한 사람이 일생하는 것처럼 깊이는 못 들어가죠. 그거는 한계가 있죠. 여러 가지로 하면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내가 하나하나 리서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요다음에는 장관으로서의 여령, 대단히 장관스럽지 않은 사람이 장관을 했는데 몇 점이나 받나. 그걸 이제 실무자들 전문가를 시켜가지고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다 해볼 작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100주년이 되면 그때는 이게 컴플리트 워크가 되게. 그래서 이여령 시리즈 해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 연기문학관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2회를 했고 3회 지금 가봐요. 이여령 선생이 6필로 강의 준비를 이만하게 넉 장을 해놓은 게 있어. 한 강의 준비를. 그때는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이거든요. 이전이니까 손으로 하는데 매 시간 새로 하는 거야. 매 시간. 그러니 얼마나 고단해요. 내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안 듣고 해마다 강의를 바꿔요. 예를 들면 같은 연구 방법론을 많이 했어요. 연구 방법론을 하더라도 요거는 누구 거, 요거는 누구 거, 요건 소설의 경우 이러면서 매 학기 다른 대상을 분석을 하지 똑같은 대상을 해마다 하는 법이 없어. 우리 비트를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유일성, 요것도 유니크네스가 그 개인 존중 사상과 같은 거죠. 같은 그거죠. 그래서 두 번 볼 수 없는 걸 사랑해라 그러거든요. 낭만주의자들은 그게 구호예요. 두 번 볼 수 없는 걸 사랑해라. 딱 한 번만.
볼 수 있는 거, 유일성. 그래서 유일성 존중하는 문화하고 보편성 존중하는 문화하고 이게 다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야 맞아요. 근데 유교 쪽은 이제 보편성 존중이니까 중불이란 짓 하지 마라 그러죠. 아버지들이 남 안 하는 짓 하는 게 중불난 짓이야. 애들이 중불난 짓 하면 아버지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들으러 큰일 났다, 집안 망했다, 이제 쟤는 뭐 해먹고 산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전공을 하려고 했다는 거, 하면서 뭐든지 다 최고를 하려고 했다는 거,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게 고단해요. 가족 돌볼 시간이 없지. 자기만 해도 죽겠는데 그래도 그거 해야 돼. 아침에 아침을 못 먹어도 새 노트는 만들어 갖고 자기가 급하니까 프린트를 자기가 다 해가지고 들고 가서 나눠주고 시간마다 그렇게 이상한 대학 교수를 했다고. 근데 그러한 거, 이런 것들이 이어령의 하나의 특징이었다. 르네상스적인 징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생겨나죠. 그래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성공한 거야. 이렇다고. 누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욕인데, 아, 그 됐어. 그러면 됐어. 여러 가지를 했다는 얘기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가 유교하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번에는 양면성의 문제예요. 이어령 선생이 그런 뭐라고 그럴까, 나보다 다른 집만 하는 사람인데 태어나기는 어디 태어났냐 하면은 충청도에 태어났어. 근데 이거는 내가 느낀 건데, 내가 북에서 나왔거든요. 이북에서 나와가지고 그 요란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이제 서울의 티피컬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아주 어머니들이 그 동네 다 돌아 살아서 옛날에 걸어 다니는 거리에 경기고등학교, 남녀 학교가 다 있어. 그래서 거기에 전부 있어. 어떻게든지 그 구역에 와들어 살고 안정된 생활을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서울이 전쟁터가 된 일이 없는 고장이에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저 일청전쟁 같은 게 다 우리나라에서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무대가 돼갖고 해요. 청나라가 아니고. 근데 평양 이쪽으로 가지 서울을 비켜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쟁터가 된 일이 없어, 서울에. 요 중부지방이 개성, 서울, 충청도 요 중부지방에 여기밖에 우리나라에 옛날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 없어요. 여기는 어떠냐 하면은 그 경기여고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사대조에 베네 쪼고리를 가져다 놓은 게 있어. 사대조의 베네 쪼고리를, 증조 할아버지의 베네 쪼고리를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얘기야.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보면은 우리나라의 기본 문화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충청도는 또 무슨 조건이 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삼국시대부터 세 나라가 다 저도로 다 갖고 싶은 데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결정을 오늘 내리면 내일 죽는 수가 있어. 충청도 양반들이 제일 결함이 결정을 빨리 안 내리는 거예요. 우리 집 양반도 그렇게 급한데 하여간 와서 배를 누르면 앉았다 튀어 올라오게 눌러. 방방방 이렇게 누른다고. 그러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급한 성격인데 결정을 이렇게 해서 탈이 나는 데가 많거든요. 일상적인 거는 다 결정을 안 해. 자기 흥미 없는 거는 내일 하지, 이따 하지, 좀 더 이러고 미룬다고. 그게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내일 결정할 걸 오늘 결정하면 죽는 수가 있어. 나라가 바뀌는 수가 있어. 나라가 백제가 됐다, 고구려가 됐다,
신라가 됐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 중부지방 사람들이 결정은 늦을수록 좋다. 이런 하나의 DNA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가장 느린 고장에서 가장 급한 사람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밑에 게 바닥에 안 깔려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 문화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여령 씨가. 이 극단적인 엉뚱한 짓과 밸런스를 이뤄서 파탄이 안 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여령 씨 특징이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와 맨이라는 말이 그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